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21번째 시간으로 명제국의 수립과 무로마치 막부, 류큐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4세기까지 중국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치력이 약해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원 황실이 지나치게 라마교를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의 일종인데 원 황실은 이 라마교 행사나 각종 사원 건립에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 교초라는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가 크게 상승해서 많은 서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세계적인 가뭄으로 농민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중국 강남 지역의 한족들은 원제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결국 이 지역에서 백령교 무리의 홍건적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기에 각종 농민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원은 점차 어지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홍건적 무리 중 가장 세력을 떨친 이는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중국 역대 황제 중 가장 신분이 낮았던 황제로 평가될 만큼 자수성가한 황제로 곽자흥 부대에서 계속 공을 세우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곽자흥이 즉자 주원장은 곽자흥의 부대까지 흡수해서 남경의 수도를 정하고 1368년 명을 건국하고 연호를 홍무로 하게 됩니다. 명나라나 청나라의 역대 황제를 보면 홍무제, 만력제, 강희제 등 황제의 명칭에 연호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명나라 때부터 1세대 1연호라고 해서 명청의 황제는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연호를 고치는 일 없이 쭉 썼기 때문에 당시에 연호가 붙어서 황제 명칭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홍무제는 계속해서 원에게 공세를 가해서 원의 세력을 만주 지역까지 내몰고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사구팽이라고 했던가요? 홍무제는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신을 따라 공을 세운 공신들이 나중에 황제 권력의 걸림돌이 될까봐 사정없이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신하들은 출근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매일 유언장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홍무제는 신하들 중에 으뜸인 재상을 폐지해버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의 직속으로 편성해서 정무를 직접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홍무제의 이런 정책으로 명청대 황제권은 강화되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홍무제는 잃었던 옛 한족 문화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존의 몽골 풍습을 금지하는 한편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육유 제도를 실시해서 옛 유교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갑제를 실시했는데, 이갑제는 마을의 유력자들을 이장과 갑수로 임명해서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맡긴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향촌의 유력자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통치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한편 홍무제 때의 명은 계속해서 일본 외구의 침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홍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해안가 주민들을 내륙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리고 사무역은 금지하는 해금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홍무제가 내린 해금령은 명나라 통치기간 오랫동안의 정책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명의 주변국들은 가급적 명과 책봉 조공 관계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3대 황제로 즉위한 사람은 영락제인데요. 사실 이 영락제는 정통성 면에서는 홍무제의 넷째 아들로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2대 황제인 건문제가 자신을 포함한 제후들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서 군사를 일으켜 남경을 점령한 다음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를 역사에서는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영락제는 제후왕 때 자신의 기반이었던 북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후 북경은 명청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수도가 됩니다. 정통성 없이 왕위에 오른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 원정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이에 몽골의 남은 잔존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고 베트남 지역으로 쳐들어가 대월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환관인 정화를 해외에 보내 명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정화의 배는 후대의 콜럼버스의 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정화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했는데요.
정화의 대항해는 사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명나라의 위상을 알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특히 당시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중국에 가져온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기린은 중국에서 전설상의 동물로 태평성대에만 등장하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화가 기린을 중국에 데려옴으로써 당시 영락제의 권위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변국들과 본격적인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은 것도 영락제 시기입니다. 특히 조선, 일본, 류큐 등은 이때 명과 국교를 맺어서 명의 조공질서 속에서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서 일본을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 원의 2차례 침입을 때마침 불어온 태풍을 통해서 잘 물리쳤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가 일본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당시 무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보상을 생각하고 자비를 들여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터가 일본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도 무사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전쟁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어떤 무사는 상인들에게 빚까지 지게 되어서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몰락한 이들은 악당이나 왜구가 되어서 민가나 주변국을 약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천황인 고다이고 천황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존 막부 체제에 불만을 가진 무사 세력들을 결집시켜 가마쿠라 막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쇠퇴 일로에 있던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필두로 해서 토벌군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가마쿠라 막부를 배반합니다.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 배반에 가마쿠라 막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창건한 지 150년 만인 1333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자 고다이고 천황은 천황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추된 조정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천황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사들은 크게 소외되었습니다. 사실 고다이고 천황편에 선 무사들은 천황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자 고다이고 천황편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천황편에 서서 천황을 지지하면 본인들에게도 막대한 보상이나 권력은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딴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당시의 무사들은 아시카가 다카오지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게 되었고,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새로운 천황을 옹립하고 고다이고 천황의 반기를 들어서 천황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고다이고 천황의 정부는 3년 만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천황 중심의 권력 부활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고다이고 천황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일본 남쪽의 요시노란 곳으로 도망가서 다시 한번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대항했는데, 이때부터 일본은 천황이 2명 있다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새로 옹립한 천황으로부터 쇼군으로 임명되고 난 뒤 자신의 저택에서 새로운 막부를 열게 되는데요. 당시 아시카가의 저택이 교토의 무로마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합니다. 60년간 진행되던 남북조 시대는 1392년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통일되게 됩니다. 당시 남북조 간 화해가 이루어졌고, 남조의 천황이 북조의 천황에게 천황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양도하면서 남북조, 양조의 합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는 명과도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9세기 견당사 파견 이후 중국과 국교를 단절했던 일본은 1404년 다시 한번 중국과 국교를 맺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명, 일본 간의 무역은 감합무역이라 해서 당시 감합은 황제의 도장에 찍힌 표차를 의미하는데, 명에서는 이를 반으로 쪼개서 일본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이 쪼개진 감합을 가지고 다시 명에 와서 이를 맞춰본 다음 무역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외구 문제는 명, 일본 양국 간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이에 해금령 등 바다 무역에 대해서는 통제 정책으로 일관했던 명은 일본에 대한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감합 무역을 10년에 한 번꼴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이 1년에 3차례 명과 조공무역을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일본에 제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명-일본 간의 무역이 제한되고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국 상인들의 해외 진출의 제약을 받자 이 기회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은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류큐입니다. 동중국해의 작은 섬나라인 류큐는 당시 명과 1년 한 차례씩 조공무역을 허락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류큐는 명으로부터 많은 물품을 하사받고 이를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되팔아서 많은 차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류큐의 이런 중개무역도 명 후기인 1563년 해금력이 완화되면서 중국 상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쇠퇴 일로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1609년에는 일본 다이묘 중 하나인 사스마 번의 침략을 받아 류큐는 일본의 속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류큐는 중국, 일본, 양국을 상국으로 섬기면서 조공무역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폐번치연 정책에 따라서 1879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게 됩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일본의 오키나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제국의 수립과 무로마치 막부의 수립 그리고 류큐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명나라 홍무제와 영락제의 정책, 그다음에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과 일본의 명과의 무역관계, 류큐 왕국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두고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